무시당하던 엄마가 상류층 조폭 와이프를 무릎 꿇렸습니다. 아이 문제로만 끝났으면 당신 살아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한 엄마의 이야기예요. 평범해 보이는 전업주부 이서진의 숨겨진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의 기록이죠. 서진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납니다. 군대에서 익숙해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딸 유리를 위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싱크대 앞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서진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매번 같은 순서로 반찬을 담고 똑같은 위치에 젓가락을 놓았어요. 습관이란 무서운 거예요. 한번 몸에 밴 것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유리가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유치원 가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정말 기다리고 있을까요? 초원 유치원은 서울 외곽의 깔끔한 사립 유치원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지만 실상은 어른들의 계급사회가 그대로 투영된 곳이었어요. 학부모들은 아이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했고 그 경쟁의 희생양은 언제나 아이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유치원 앞에서 유리의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즐겁게 놀다 와.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유치원 입구에서 다른 엄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진이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안녕하세요. 서진이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습니다. 몇 명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못 본 척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왜 자신이 이렇게 취급받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 때문이었죠. 게다가 남편이 지방 근무 중이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유치원 엄마들의 세계에서 서진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는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유치원 엄마 단체 대화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이 올린 메시지에 답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서진은 창문으로 보이는 유치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유리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을까요? 하지만 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유리 주변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균열이 곧 서진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허리춤을 만졌습니다. 예전에 권총이 있던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간식과 물통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만 있을 뿐이었죠. 서진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요. 이제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학생이 초원 유치원에 왔습니다. 도아라는 이름의 6살 아이와 함께 온 엄마는 모든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았어요. 윤소라였습니다. 소라는 유치원 입구에 최신형 외제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부터 신발까지 모든 것이 값비싸 보였습니다. 마치 패션 잡지에서 나온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라의 인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또렷했고 웃음도 완벽했어요. 다른 엄마들이 소라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차가 정말 멋지네요. 가방이 너무 예뻐요. 소라는 능숙하게 질문들에 답했습니다.
남편이 건설업을 해서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도아가 새 환경에 잘 적응했으면 해서요. 서진은 멀찍이 떨어져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소라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서진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지만 소라는 서진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첫 만남부터 서진은 직감했어요. 이 사람과는 잘 맞지 않을 것 같다고요. 며칠이 지나자 소라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교사들도 소라에게 특별히 친절했어요. 소라가 무언가를 요청하면 다른 부모들의 의견보다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도아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네요. 교사들의 태도 변화는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도아는 첫날부터 반 아이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쁜 외모에 활발한 성격까지 더해져서 모든 아이들이 도아와 놀고 싶어 했어요. 유리도 처음에는 도아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유리야, 너는 우리랑 안 놀아. 도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도아의 말에 동조했어요. 유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도아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집에 돌아온 유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서진이 물어봤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냥요. 유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서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이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유치원에 유리를 데려다 주고 나서 서진은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소라를 찾았어요. 인사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아 엄마세요. 서진이 소라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소라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소라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의향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서진은 어색함을 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유리가 도아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해서요. 소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유리 엄마시구나. 목소리에 뭔가 차가운 것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끼리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소라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글쎄요, 도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나름대로 취향이 있잖아요.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그럼 이만요. 서진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소라가 다른 엄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아무나 사립 유치원에 보내나 봐요. 소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리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도아랑 친구 안 해도 돼요? 서진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왜 그래? 도아가 자꾸 나한테 못되게 해요. 유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도아 편만 들어요. 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못되게 해?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랑 놀지 말라고 해요.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간식은 받지 말라고도 해요. 서진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상황은 서진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유리의 표정이 날마다 어두워졌어요. 활발했던 아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좋아하던 그림책도 보지 않았고 평소 즐겨하던 놀이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서진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유리가 좀 소극적인 편이긴 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유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집에서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다른 아이들이 유리를 따돌리는 건 아닐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이들끼리 가끔 의견 차이는 있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서진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서진은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치원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였어요. 서진은 일찍 도착해서 담 너머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화를 중심으로 한 아이들 무리가 유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유리야, 너는 우리랑 술래잡기 할 수 없어. 도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유리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어른들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유리야, 다른 데 가서 혼자 놀아. 도화가 손을 흔들며 유리를 쫓아냈어요. 유리는 고개를 떨구고 구석진 곳으로 혼자 걸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유리가 사라지자 다시 신나게 놀기 시작했어요. 서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저렇게 외톨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유리가 잠든 후 서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오후 유치원 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용기를 내서 참석했어요. 이 문제를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임 분위기는 서진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소라가 자연스럽게 모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소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아이들 교육에는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끼리 어울려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죠. 몇몇 엄마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아이들 수준도 맞고요. 요즘엔 부모들도 아이 교육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서진은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과 유리를 겨냥한 말들이었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려고 했을 때 소라가 먼저 말했어요. 혹시 유리 엄마 오셨나요?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서진은 어색하게 손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소라는 서진을 보더니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리가 요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아이들끼리 좀 서먹한 것 같아서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애도 엄마도 수준이 딱 보이네요. 순간 모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라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거였습니다. 무슨 뜻이신지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 뜻 없어요. 소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아이들끼리 잘 맞는 친구들끼리 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엄마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소라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서진이 나간 후 모임장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의 등을 향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모욕당한 것은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딸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가 서진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6살 아이가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유리는 그런 기본적인 행복조차 누릴 수 없었어요. 서진은 유리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유치원 갈등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곧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2번째 면담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유리가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그림 속 유리는 혼자 서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6살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지만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유리가 정말 힘들어해요. 서진이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유리를 따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림을 들여다봤지만 별로 관심 없는 표정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이 다 현실을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유리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서진은 답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아이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지켜봐 주실 수 있나요? 서진이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진은 선생님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외면하고 있었어요.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진은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원장은 서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부모님들끼리 잘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중간에서 억지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서진이 원장실을 나오려는 순간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서진님 조심하세요. 도아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라서요.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신가요? 원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건설업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좀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요.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서진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소라에게 특별히 친절한지, 왜 다른 부모들이 소라의 편만 드는지 말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매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서진은 이상한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긁히는 소리였어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이상한 낙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심해라라는 글자와 함께 칼로 그은 것 같은 자국들이 있었어요. 서진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협박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집 앞에서 말이죠. 서진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서요.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서진은 허탈했습니다.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오후 유치원에 유리를 데리러 갔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리가 교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나왔는데 유리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교실로 들어가 보니 유리가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옷이 더러워져 있었고 머리핀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유리야, 무슨 일이야? 서진이 달려가서 딸을 안았습니다. 도아가 저를 밀었어요.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핀을 빼앗아 갔어요. 서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신체적인 괴롭힘까지 시작된 거였어요. 서진은 즉시 담임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반응은 또다시 실망스러웠어요.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런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서진이 항의하려던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도아를 데리러 온 거였어요. 소라는 서진을 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진은 소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아가 우리 유리를 괴롭혔어요. 괴롭혔다니요? 소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런 거 아닌가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소라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억측인가요? 서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6살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소라가 비웃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뭘 하실 건데요? 그 순간 서진은 소라의 눈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얕보고 있는 시선이었어요. 두고 보세요. 서진이 유리의 손을 잡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참 재미있는 사람이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유치원 갈등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서진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창고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서진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가 나타났어요. 707 특수임무단 배지였습니다. 서진은 배지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이서진, 본명 이은진. 707 특수임무단에서 침투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요원이었어요. 코드네임은 고스트였습니다.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서진은 임신과 함께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평범한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던 거죠. 배지 아래에는 군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광이 나도록 닦여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권총과 각종 장비들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 모든 것을 다시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윤소라와 그의 남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707 시절 익혔던 정보 수집 기술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강도혁, 39살. 겉으로는 건설회사 대표였지만 과거 조직폭력배 경력이 있었어요. 현재도 지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강도혁의 조직은 합법적인 사업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불법 고리대금업, 토지 강제 매입, 각종 협박과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네트워크였어요. 지역 정치인, 교육청 관계자, 경찰서 일부 인사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들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거였어요. 서진은 이제 왜 유치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라에게 굽신거리는지 이해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유리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은 이상한 차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거리를 두고 계속 뒤를 따라왔습니다. 서진은 일부러 몇 번 길을 돌아봤어요. 그 차도 똑같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확실히 미행이었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게임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상대해 주어야겠죠. 그날 오후 서진은 유리를 이웃집 김민주에게 맡겼습니다. 민주는 서진과 같은 동네에 사는 몇 안 되는 친구였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유리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민주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서진은 민주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미행하던 차가 다시 따라오는 걸 확인했어요. 서진은 일부러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과 많은 사람들 때문에 차는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어요. 서진은 골목 한쪽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두 명의 남자가 서진을 찾으며 걸어왔어요. 강도역의 부하들 같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라갔어요. 707 시절 익힌 추적 기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남자들은 서진을 찾지 못하고 포기했어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너무 빨리 사라져서요. 서진은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증거 수집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의 집에서 유리를 데려오면서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때가 됐다고요. 민주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서진이 제안했습니다. 민주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사실 유치원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주는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도아 엄마 때문이죠?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아요. 민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애들이랑 어울리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서 포기했어요. 민주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도아가 오기 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소라와 강도혁 부부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왔던 거였습니다. 그럼 다른 부모들도 다 알고 있는 거네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알죠.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무서워해요. 강도혁이라는 사람이 정말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서진은 민주의 말을 들으면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누군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요. 서진은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선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주는 서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평범한 엄마의 눈이 아니었어요. 서진 씨, 혹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실 예전에 군에서 특수 임무를 담당했었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엄마일 뿐이죠. 하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어요. 서진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서진은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도혁과 소라의 모든 불법 행위를 폭로하고 유치원의 썩은 문화를 바꿔놓을 거였어요. 딸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죠. 서진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른 새벽 서진은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겉보기에는 조깅을 나가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실제로는 정밀한 정찰 임무였습니다. 강도역의 건설회사 사무실을 먼저 확인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건물이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출입문의 보안 시스템, CCTV의 위치, 경비원들의 근무 패턴 같은 것들 말이에요. 707 시절 익힌 관찰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며칠에 걸쳐 서진은 강도혁의 일상을 파악했어요. 그가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장소를 드나드는지, 언제 취약한 순간을 보이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강도혁이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나는 모임이었어요. 고급 호텔의 룸에서 지역 유지들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지역 정치인도 참석했어요. 서진은 그 모임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호텔 직원으로 변장하고 몰래 들어가는 것도 가능했지만 너무 위험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서진은 호텔 근처 카페에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강도혁과 교육청 관계자가 나누는 대화를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유치원 건은 잘 처리됐나? 강도혁이 물었어요. 네, 걱정 마세요. 교육청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 있으면 잘 무마시키겠습니다. 서진은 이 대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드디어 구체적인 증거를 잡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서진은 강도혁의 사무실에 직접 침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주말 밤을 택했습니다. 건물에 사람이 가장 적을 때였어요. 서진은 건물 뒤편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갔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예상보다 허술했어요. 아마 강도혁이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각종 서류들이 널려 있었어요. 서진은 중요해 보이는 문서들을 재빨리 촬영했습니다. 불법 대출 계약서, 협박 편지 초안, 그리고 각종 뒷돈 거래 내역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유치원 관련 문서였습니다. 초원 유치원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유치원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원장들에게 보낸 협박 편지와 금전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강도혁과 소라의 모든 불법 행위를 폭로할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단순히 증거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가 워낙 강력해서 쉽게 무마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요. 서진은 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주 씨,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어요. 서진은 민주에게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정말 다 사실이에요? 네, 모두 확실한 증거예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언론에 제보할 거예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정식으로 신고하고요. 동시에 다른 피해 부모들과도 연대할 예정이에요. 민주는 서진의 계획을 듣고 감탄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서진이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어요. 저도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주는 다른 부모들과 연락을 취하고 서진은 언론과 관계기관에 제보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 보낼 제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메일을 보내기 전에 서진은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유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유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서진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전송.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거였습니다. 서진과 강도혁 사이에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론사 기자였어요. 제보 내용 확인했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강도혁도 이미 서진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요. 태풍의 전야였습니다. 서진의 폭로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진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강도혁이 직접 나타난 거였습니다. 서진은 유리를 학교에 보낸 후 집에 돌아와서 그들과 마주쳤어요. 강도혁과 그의 부하 3명이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진 씨죠? 강도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서진은 침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했었거든요. 무슨 일이신가요? 서진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강도혁은 서진의 태도에 약간 당황한 것 같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겁을 먹기 마련인데 서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요즘 재미있는 일을 하고 계시던데요. 강도혁이 말했습니다. 기자들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신다면서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라니요?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요. 강도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사실이라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식으로 유치원을 조종하는지, 어떻게 다른 부모들을 협박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강도혁이 서진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협박하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서진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도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어요. 강도혁 씨. 강도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당한 거였어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강도혁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대화도 모두 녹음되고 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지면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언론사에 전송되도록 설정해뒀어요. 강도혁은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협박하는 거예요? 강도혁이 물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딸이나 다른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 순간 강도혁은 서진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눈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위험한 일을 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던 사람이에요? 강도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알 필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아이들을 건드리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강도혁은 서진의 말에서 진짜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좋아요. 강도혁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조심하세요.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요. 잘 알고 있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의 정체를 알게 될 거예요. 강도혁과 부하들이 떠난 후 서진은 즉시 민주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이 급박해진 만큼 계획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민주 씨,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의 만남을 오늘 당장 주선해 주세요. 민주는 서진의 긴박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그동안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녁 무렵 조용한 카페에서 6명의 부모들이 모였어요. 모두 강도혁과 소라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들에게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다 사실이에요?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모두 확실한 증거예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다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내일 유치원 학부모 총회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어요. 위험해요.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 고통받을 거예요. 부모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서진의 편에 서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의 총회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서진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강도혁도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유치원 총회가 단순한 폭로의 장이 아니라 진짜 전쟁터가 될 거라는 것도요. 총회 전날 밤 서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승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딸 유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진은 다짐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유치원 학부모 총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유리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서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유리야, 엄마가 유리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엄마를 제일 사랑해요. 서진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오늘의 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후 2시 초원 유치원 강당에 학부모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후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강당에 들어서자 소라가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도혁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였어요.
원장이 나와서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자리입니다. 서진은 민주와 눈을 마주쳤어요. 민주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됐다는 신호였어요. 원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학부모들의 자유 토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실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됐어요. 소라도 서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유리 엄마 이서진입니다. 서진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원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서진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민주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민주가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리 준비해뒀던 자료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이것은 지난 몇 달간 제가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강도혁의 협박 편지,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학부모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소라가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진실이에요.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유치원을 조종해 왔는지에 대한 진실 말이에요. 서진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강도혁이 원장과 교사들을 협박한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강당이 충격에 빠졌어요. 학부모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소라가 외쳤습니다. 이 여자가 지어낸 얘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 문이 열리며 강도혁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강도혁이 서진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도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나눌 건 사랑이지 권력이 아니에요. 그 순간 강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들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강당으로 들어왔어요. 강도혁 씨, 윤소라 씨,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강도혁과 소라는 경찰에게 연행됐어요. 소라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소라가 서진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가만 안 둘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끝났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도혁과 소라가 연행된 후 강당은 한동안 정적에 빠졌어요. 학부모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원장도 공범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오늘은 아이들이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강도혁과 소라의 체포 소식이 지역 뉴스에 크게 보도됐어요. 그들의 온갖 불법 행위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유치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원장이 부임했고 교사들도 대부분 교체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리는 다시 밝은 아이가 됐어요.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집에 와서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유리가 서진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유치원 가는 게 정말 좋아요.
서진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앞으로는 계속 재미있을 거야. 그날 저녁 서진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창고에 다시 들어갔어요. 707 배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녁은 있어도 사명은 계속된다고요. 평범한 엄마가 된 지금도 딸을 지키고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서진은 창고 문을 닫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또다시 아이들을 위협하는 일이 생긴다면 서진은 주저하지 않을 거였어요. 엄마의 사랑은 어떤 권력보다도 강하니까요. 몇 달 후 초원 유치원은 완전히 새로운 곳이 됐어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고 부모들은 서로 도우며 지냈습니다. 진정한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서진과 민주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부모들과도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유리는 어느 날 서진에게 물었어요. 엄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물리쳐 준 거야. 엄마는 정말 멋져요. 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도 웃었어요. 딸의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확신했어요. 이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평범한 엄마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요.